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라디오 M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패터슨의 Roses are Red 7편입니다. 전편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신 후 감상해 주세요. FBI와 뉴욕 경찰, 법무부가 브라이언 맥두걸의 제안에 대한 방법을 찾는 동안 나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시 카발리와 마이클 도우너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뉴욕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미리 나나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고 알렉스 주니어를 데려오는 것에 대한 허락도 받은 후였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죠? 데이먼이 식탁 너머로 나를 보며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 맞죠, 아빠?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너희들도 알다시피 크리스틴과 나는 오랫동안 아주 친하게 지냈어. 근데 이젠 좀 상황이 달라졌단다. 이번 학기가 끝나면 크리스틴은 워싱턴을 떠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린 더 이상 그녀를 자주 만날 순 없을 거야. 제니와 데이먼은 깜짝 놀란 얼굴로 말합니다. 크리스틴은 학교에서도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모두 다 그렇게 말하는 걸요. 화도 너무 쉽게 내고 언제나 슬퍼 보여요. 그 모든 게 내 잘못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크리스틴은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한 후라서 그래. 지금도 회복되고 있는 중이야. 제니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알렉스 주니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렉스는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약속했던 반쪽짜리 좋은 일이란다. 야, 야호. 제니는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난 그 꼬맹이가 정말 좋아요. 그거 잘 됐어요, 아빠. 나도 알렉스가 마침내 집에 돌아오게 돼서 기뻐요. 데이먼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오염이 클수록 스릴도 크다. 마스터마인드는 그 말을 떠올리며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FBI 요원 제임스 월쉬는 알렉산드리아의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은 너무나 작고 평범한 것이 딱 월쉬 요원과 닮았습니다. 마스터마인드가 월쉬 요원의 집에 들어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경찰들이 더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는 법이니까요. 마스터마인드는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고 나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어떤 사소한 실수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의 발 밑에서 마루가 삐걱거립니다. 물론 그는 이미 이쯤에서 마루가 삐걱거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이 집에 처음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는 최대한 숨을 죽여 제임스 월시 요원의 침실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침실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움직이지 마. 어두운 방 안에서 월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월시는 침대 옆에서 권총을 쥔 채 자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침대 매트리스에 권총을 숨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권총 보이지, 미스터? 지금 난 니놈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손이라도 까딱한다면 그대로 쏠 줄 알아. 마스터마인드는 킥킥 소리내 웃습니다. 체크메이트, 그지? 드디어 마스터마인드를 잡다니 넌 아주 대단한 놈이야. 여전히 킥킥거리며 마스터마인드는 월시 요원을 향해 걸어갑니다. 위험이 클수록 스릴도 큰 법이니까요. 당장 멈춰. 월시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멈추지 않으면 쏘겠다. 당장 멈추라고. 그래, 맞아. 쏜다고 했지? 그럼 어디 한번 쏴보라고. 마스터마인드는 멈추지도 걸음을 늦추지도 않고
월시를 향해 똑바로 걸어 나갑니다. 마침내 월시 요원은 방아쇠를 잠깁니다. 월시의 단순한 그 행동은 그의 죽음을 위한 것이었고 그의 세상을 끝내는 것이었고 연쇄살인을 멈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 월시 요원, 마스터마인드는 자신의 총을 월시 요원의 머리로 가져가며 말합니다. 내가 바로 마스터마인드야. 네가 아니라 말이지. 넌 날 잡으려면 죽을 만큼 노력해야겠지만 난 이렇게 간단하게 널 잡을 수 있어. 네 총알은 이미 내가 다 빼내버렸거든. 난 너희들을 하나하나 잡을 거야. 너부터 시작해서 도우더, 카발리, 알렉스 크로스까지 말이야. 너희들은 이제 다 죽은 목숨이야. 내가 제임스 월시 요원의 집에 도착한 것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거리에는 이웃들이 나와서 둘러싸고 있었고 집 앞에는 FBI 차량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월시의 집으로 들어가자 마이클 도우드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월시와 친한 사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도우드의 얼굴은 낯빛이었습니다. 오 지저스. 지미는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도 말이죠. 오 하나님 맙소사.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낸 게 뭐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도우드는 침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지미는 저기 있어요. 자살한 것 같습니다. 알렉스, 유서도 남겼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월시는 몇 년 전에 이혼을 했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둘 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월시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침실에 딸린 화장실의 하얀색 타일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우드는 증거품 비닐봉지에 든 유서를 가져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이 일과 이번 사건과 모든 것이 다 힘들다. 앤드류, 피터, 이렇게 끝내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사랑하는 아빠가. 그때 다우드의 핸드폰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잠시 전화를 받더니 내게 건네주며 말합니다. 배시입니다. 바꿔달라네요. 알렉스, 지금 공항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지미가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어우, 불쌍한 지미, 가엾은 지미. 왜 자살을 하느냐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절대 그런 타입이 아니라고요. 그러더니 그녀는 결국 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배시의 직감대로 제임스 워시는 자살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는 맨하탄 FBI 사무실에서의 회의를 위해 월요일 아침 다시 뉴욕으로 날아왔습니다. 내가 사무실에 도착하자 법무부의 검사 하나가 앞으로 나와서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 맥두걸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는 극비에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브라이언 맥두걸은 메트로 하트포드 인질 사건의 모든 내용을 자백하고 마스터마인드의 체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동안 망할 법무부는 맥두걸과 딜을 했고 보나마나 맥두걸이 원하는 걸 그대로 들어준 게 틀림없을 겁니다. 더 큰 물고기를 잡겠다고 작은 물고기는 기꺼이 포기하겠다니 너무나 역겨웠지만 내가 경찰이 된 후로 그게 항상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곧바로 맥두걸과의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FBI 대표로 베시 카발리가 참석했고 뉴욕 경찰에서 헨리 바이스가 동석했습니다.
맥두걸은 2명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개떡같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게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인데 어쩌겠어? 맥두걸이 이죽거리며 말합니다. 그래, 맥두걸. 당신이 가진 정보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보자고. 미리 말하지만 제대로 된 걸 내놔야 할 거야. 그럼 법무부가 도대체 뭘 샀는지 한번 시작해 볼까? 맥두걸 형사, 일단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말해주면 어떨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게 뭔지 당신이 이미 잘 알고 있잖아? 내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지. 난 그 마스터마인드란 놈을 딱 3번 만났어. 항상 워싱턴에서 말이지. 만날 때마다 우리한테 $50,000씩 여행 경비를 대줬지. 그는 아주 조심스러웠어. 모든 걸 다 염두에 두고 상황을 통제하더군. 모든 앵글에서 분석하고 정확히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 거기다 처음부터 우리 몫은 $1,500만 딱 못 박더군. 그가 메트로 하트포드 계획을 말했을 때 아주 믿을만 했어. 거의 1분 1초 단위로 계획을 짜놨더라고. 그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어. 그가 당신들을 어떻게 알고 만난 거지?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들한테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왔나? 오케이, 좋은 질문이야. 가끔 우리가 이용하는 변호사가 하나 있어. 아, 여기 신사분들 말고 말이지. 마스터마인드가 정확히 우리를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알고 있더군. 그가 변호사를 통해서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어. 첫 번째 미팅 이후로 우린 이 마스터마인드란 놈에 대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 하다못해 FBI한테도 물어봤다니까. 알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 그놈에 대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2번째 미팅 때는 우리 중 한 명이 밖에 잠복해 있다가 미팅 끝나고 나오는 그놈을 미행했지. 근데 놓쳐버렸어. 3번째 미팅은 우리가 그 일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미팅이었어. $1,500만 당연히 하지. 그도 우리가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때는 우리 중에 둘이서 미행을 하기로 했어. 그놈을 따라갔는데 그는 키가 크고 몸집이 크고 검은 수염이 있었어. 하지만 아마 변장을 한 건지도 몰라. 우리 친구 둘이서 거의 그를 놓칠 뻔했지만 다행히 워싱턴의 하젤우드 베테랑 병원으로 들어가는 놈을 봤어. 정확히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적어도 그가 그 병원으로 들어갔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는 건 알아. 맥두걸은 말을 멈추고 천천히 맞은편에 앉은 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놈은 정신병원에 있다고. 워싱턴 하즐우드 베테랑 병원 말이야. 그곳에서 그놈을 찾는 건 이제 당신들한테 달린 거지만. 즉시 FBI 요원들이 하즐우드 병원으로 파견되었고 우리는 그 병원에 모든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신상 정보를 찾아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설사 마스터마인드가 아직 그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다 훑어봐야 했습니다. 우리는 5명의 형사들에게서 $1,500만 거의 전부를 회수했습니다. 이젠 나머지 형사 범인들까지 너도 나도 딜을 하겠다고 아우성인 상황이었고요. 화요일 아침 6시 나와 삼소는 하즐우드 병원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병원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우리 2사람은 며칠 이곳에서 일할 계획입니다. 병원 원장 다니엘 스코필드가 행정실 앞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안에는 벌써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은 캐트린 매건 4층과 5층의 수간호사고
여기 닥터 패트레이크 CPO는 정신병동 과장입니다. 그리고 닥터 마르크스는 우리 병원 심리 상담사입니다. 일단 여기 계신 닥터들과 수간호사에게 상황 설명을 하긴 했지만 마뜩하지 않아 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 병원에 납치살인범이 은신하고 있다면 잡아야 하는 건 맞지만 말이죠. 병원장이 말합니다. 여기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비록 잠시일 뿐이라고 해도 말이죠. 어쩌면 지금도 여기 있는지도 모를 일이고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런 살인범이 여기 있을 리가 없소. 닥터 시피오가 말합니다.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요. 난 여기 있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 있는 누구도 마스터마인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삼손 형사와 난 최대한 빨리 일을 마치고 나갈 겁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우리한테는 마스터마인드가 잠깐이라도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따라서 수사를 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수간호사와 의사들은 차가운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혹시 이 병원에서 아넥틴이나 마플렌을 사용합니까? 내가 재차 물었습니다. 닥터 시피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합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왜 그런 걸 묻는 거죠? 마스터마인드가 자기와 함께한 갱단을 살해하기 위해 사용한 독약이 아넥틴이었어요. 또 다른 갱단은 실종된 상태인데 아마 그들도 살해당했을 겁니다. 삼손 형사와 나는 일단 모든 환자들의 차트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 바랍니다. 그날 7시 나와 삼손은 하즐우드에서의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심리 상담사였고 삼손은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날 아침 하즐우드 5층 어딘가에서 마스터마인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습니다. 그 세상 쓸데없는 의사놈이 자기의 운동 시간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 의사놈은 자기가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어 아주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는 5층 자신의 작은 방 안에서 서성입니다. 점점 화가 끓어오릅니다.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치미는 건지 정말 그 의사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것에 대해 생각하다가 책상 앞에 가 앉습니다. 미스터 패트릭 리, 임대인 귀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나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고 있어. 잘 모르나 본데 미스터 리. 비록 이 아파트가 당신 소유의 부동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계약을 한 이상 이곳은 내 집이요. 이 편지는 당신이 지금 내게 하고 있는 모든 불법 행위를 멈추라는 공식적인 서신이요. 당장 내 방문에 태거 통지를 붙이는 걸 멈추시오. 난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제때 내고 있어. 그러니 지금 당장 아무 때나 전화하고 볼 때마다 횡설수설하고 날 못살게 구는 걸 멈추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겠소. 날 못살게 구는 모든 행동을 멈추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당신을 아주 못살게 할 거니까. 그는 쓰기를 멈추고 편지를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지금 그는 지나치게 감정 과잉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닫고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정신 나간 족속들이 복도를 유령같이 어슬렁거립니다. 가끔, 아니 아주 많은 시간을 그는 자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게 가장 치명적인 작전이죠.
아무도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짐작조차 못할 거니까요. 어떻게 마스터마인드가 이런 정신병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누구도 자신을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여기에서만큼은 그는 완벽하게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는 그곳에서 알렉스 형사를 봤습니다. 삼손과 나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정신병동인 4층과 5층 중 5층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5층에는 23살에서 75살까지의 환자 31명이 입원 중이었는데 특히 폭력적인 환자들만을 따로 구분해 두었다고 합니다. 아침 7시에 교대하는 우리 조의 일과는 30분간의 환자 브리핑으로 시작되었고 지난밤 한 명 한 명의 상태와 특이사항들을 의논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심리상담사 보조로서의 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할 주요 업무는 환자들과의 소통이었고 특히 복도에 있는 게시판에 15분마다 환자 각각의 위치를 파악해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하루 종일 환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동선을 알아야 했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마인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환자들은 더 굵은 체크마크를 했고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 그들은 7명이나 되었습니다. 몇몇은 단순히 마스터마인드의 체격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적했고 또 몇몇은 두드러진 폭력성 때문에 지적한 것이었지만 유력한 용의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대가 끝나갈 때쯤 베시 카발리가 병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베시? 무슨 일이에요? 알렉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도우드가 사라졌어요. 오늘 아침 출근을 안 했고 집에 전화했더니 평소처럼 아침에 나갔다는 거예요. FBI는 지금 어쩌고 있어요? 아직은 실종 사건으로 처리하긴 너무 이르지만 이건 도우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는 정확한 사람이고 너무나 헌신적인 가장이거든요. 처음엔 월시, 이젠 도우드까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알렉스? 그놈이죠. 안 그래요? 마스터마인드가 지금 우리를 사냥하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제임스 월시, 이제 마이클 다우드까지. 이 두 개의 사건이 연관되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였지만 일단은 연관됐다는 가정하에 수사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마스터마인드, 넌 지금 우리를 사냥하고 있는 거야? 닥터 크로스, 난 여기 바로 네 옆자리에 앉아 있어. 난 네가 누군지 아는데 넌 나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없지. 지금 내가 이렇게 너의 얼굴을 뜯어보고 네 그 매끈한 몸을 훑어내려가도 넌 한 줌의 의심도 없군. 지금 당장 너한테 달려들어서 내 놈의 목줄을 끊어놓을 수도 있다고. 물론 처음 이곳에서 널 봤을 때 놀란 건 사실이야. 왜 이곳에 있는 거지, 닥터 크로스? 왜? 도대체 왜? 어떻게 이곳에 내가 있단 걸 알아냈지? 네 놈이 그 정도로 실력이 좋았던 거야? 이게 바로 널 어제 이곳에서 처음 본 이후 단 한순간도 내 머리를 떠나지 않은 의문이야. 왜 알렉스 크로스가 여기 있는 거지? 그놈 실력이 이 정도로 좋은 건가? 그래서 너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준비했어. 이제 넌 의자에서 일어나서 복도로 멀어져 가고 있군. 닥터 크로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제부턴 넌 내 계획의 일부가 되었으니까. 명심하라고.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라고. 넌 짐작도 못할걸? 베시? 병원은 막다른 길 같아요. 나와 삼손은 거기 모든 사람을 다 조사했어요. 환자, 의사, 간호사들 모두 말이죠. 더 이상 병원에 잠입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나는 그녀의 사무실에 앉아서 아이스티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브라이언 맥두걸이 우릴 가지고 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마스터마인드가 판 함정일 수도 있고요. 월시나 도우드에 대해서 뭐라도 나온 거 있어요? 배시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도우드는 여전히 실종 상태예요.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했고요. 그는 그냥 사라져 버렸다고요. 알렉스, 일단 지금까지 알아낸 거라도 말해주겠어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좋아요. 일단 병원의 환자나 스텝 중에 메트로 하트포드나 그 이전의 은행 강도 사건과 연관 지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 있는 누구도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 같진 않았어요. 스텝 중에는 닥터 마커스가 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다지 유력하진 않고요. 일단 주말에 한 번 더 그들의 파일을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알렉스, 하지만 우리가 마스터마인드를 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이건 마치 마스터마인드가 땅속으로 꺼져버린 것 같아요. 그녀는 주먹으로 눈 언저리를 문지르며 말합니다. 법무부는 브라이언 스토리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당분간은 하질우드를 계속 지켜볼 거고요. 그런 다음엔 미국 내에 있는 다른 베테랑 병원들도 하나하나 다 조사할 건가 봐요. 그 말인 즉슨 우리 역시 당분간은 병원 수사에서 빠질 수 없단 거예요. 그치만 당신 생각에는 맥두걸이나 그 갱단 말이 잘못일 거란 말이죠, 알렉스. 그들 말이 잘못됐든 아니면 그들 역시 마스터마인드에게 속은 거든 하겠죠. 어쩌면 이 모든 게 다 맥두걸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말했다시피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소리를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포기하는 건 내 스타일 아니니까요. 일요일 오후 약속한 대로 하젤우드 병원의 직원과 환자 파일을 검토하던 내게 불현듯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배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시, 우린 지난 2주 동안 메트로 하트포드 사건만 파헤쳤어요. 그리고는 맥두거를 잡아들였고 인터뷰를 했죠. 그러는 동안 우린 이전 강도 사건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사건들과 관련된 모든 파일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인사기록까지 싹 다 말이죠. 오케이, 알렉스, 물론이죠. 근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뭘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뭘 찾으려고 하는 거죠? 퍼스트 유니언 은행에서 4명의 은행원들이 살해됐어요. 아무 이유 없이 말이죠. 우린 지금까지 마스터마인드가 그냥 겁주려고 벌인 일이라고만 짐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 4명을 다 죽인 걸까요? 일단은 이해가 안 돼요.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말합니다. 그는 특정 은행을 상대로 복수를 하고자 했을 수도 있겠다 이거죠? 물론 돈도 필요했겠지만요. 그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베시? 그놈은 치밀하고도 효율적인 놈이었어요. 단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요.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손에 넣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날 오후 3시, 나는 FBI 배시의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책상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반으로 나눠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경, 나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들고 그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배시, 이 남자는 퍼스트 유니온 은행 보안과장이었다가 해고된 자예요. 지금은 하젤우드 환자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알고 있어요. 나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병원 파일에는 퍼스트 유니온 재직 사실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바로 이놈이에요. 이놈이 틀림없어요. 우리는 잠시 상의를 한 다음 나와 삼소는 다시 병원으로 출근하고 그녀는 이 프레드릭 자보라는 자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프레드릭 자보는 큰 키에 턱수염이 더부룩한 남자입니다. 브라이언 맥두걸이 말한 마스터마인드의 프로파일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병원 차트에 의하면 자본은 공권력이나 대기업에 대한 적대감이 강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감시하고 이용하려 한다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병원 기록에서 그의 은행 근무 사실이 빠져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유력한 증거였습니다. 병원 기록에 의하면 그는 베트남전 이후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이 떠돌아다녔다고 나와 있습니다. 퍼스트 유니온 은행에서 해고된 지 1년 후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 3년 전에 그는 처음 이 병원을 찾았고 그 후로 4번이나 병원을 들락날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젤우드를 그의 은신처로 선택한 것일까요? 무엇보다 그가 아직도 왜 그곳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월요일 아침, 삼손과 나는 다시 하젤우드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이번에는 FBI 요원인 잭 월트하우스도 병원 스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프레드릭 자보는 눈에 띄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수요일까지 3일 내내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낡은 애플 노트북 앞에만 박혀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나는 병원으로 찾아온 베시 카발리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나만큼 조바심이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자는 이 은행 강도 사건을 지난 4년 내내 계획했겠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그는 어딘가 1,500만 달러를 감추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모든 과정 중에 죽인 사람만 또 몇 명이에요. 근데 지금 저렇게 이 병원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요? 도대체 말이 되는 거예요? 배시, 그는 극단적인 망상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다 사이코패스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걸 알지도 몰라요. 아마 당장 병원에서 철수하고 밖에서 감시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스탭들 말이 그는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답니다. 자본은 언제라도 병원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요. 배시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합니다. 난 오늘 퍼스트 유니온 은행으로 가서 거기 직원들을 상대로 프리드릭 자보에 대해 조사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아주 치밀한 자라고들 하더군요. 뭐든지 정석대로 제대로 해놓지 못하면 안다라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보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바로 마스터마인드였대요, 알렉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보가 복도에서 내 옆을 지나가면서 나를 일부러 만지고 지나간 것입니다. 자신은 잠시 어지러워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그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약 1시간 후 나는 그가 병원을 빠져나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병원을 빠져나가자마자 나는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문을 지나 차들이 북적거리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까지 걸어간 다음 그는 택시를 잡아 탔고 나도 급하게 지나가는 택시 한 대를 세워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미스터? 인디언 택시 운전사가 나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나도 몰라요. 나는 그에게 내 형사 배지를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운전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오, 브라더. 오늘은 운이 억세게 나쁜 날이구만. 영화에서처럼 저 택시를 쫓아가면 되는 거요? 프레드릭 자보는 북서쪽의 로데오 아일랜드가에서 내렸고 나도 곧바로 따라 내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천천히 걸으며 윈도 쇼핑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로데오 아일랜드가의 다 쓰러져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2층에서 불이 켜지고 창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큰 키에 수염이 난 바로 프레드릭 자보였습니다. 내 머릿속은 수만 가지 가능성으로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젤 우드의 누구도 자보의 아파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차트에는 집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는 집도 절도 희망도 없는 해로울 것도 하나 없는 선량한 퇴역군인이라고만 했습니다. 그건 단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인 걸까요? 이제야 내가 그의 첫 번째 비밀을 알게 된 걸까요? 그렇다면 이 비밀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는 거의 2시간 동안이나 그 아파트 안에 머물렀고 나는 창문이 한눈에 보이는 건너편 골목의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집안의 불이 꺼지고 한참이 지나서 자보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좌우를 살피더니 천천히 로데오 아일랜드가를 따라 걸어 내려가다가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그를 뒤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을 건너 그의 아파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그가 아파트에서 무슨 일을 한 건지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나는 궁금해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가지고 다니던 자물쇠 따개로 자보의 아파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둘러보고 나올 작정이었죠. 자보가 이곳의 은인 강도와 관련된 증거를 남겨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의 집을 내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칼과 여러 자루의 오래된 총 컬렉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가져온 기념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벽을 채우고 있는 것은 대부분 책과 잡지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악마성, 죄와 벌, 슈팅 가제트, 과학적인 미국. 일단 그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아직까지는 별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자보, 네가 그놈이야? 나는 텅 빈 아파트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 마스터마인드인 거야? 지금 무슨 게임을 하는 거지? 나는 재빨리 거실과 작은 침실, 벽장만한 서재를 뒤졌습니다. 서재의 책상에는 아직 완성하지 않은 하나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리 세탁소의 미스터 아슬리그야. 이것은 경고이며 내가 만일 당신이라면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요. 3주 전, 난 당신에게 드라이할 옷을 몇 개 맡겼소. 난 세탁소에 물건을 맡기기 전에 항상 모든 옷의 목록과 간단한 설명을 기록해 둔단 말이요. 그리고 그 목록을 늘 보관하지. 나의 이 목록은 아주 정연하고 효율적인 것이요. 내가 옷을 찾으러 갔을 때 몇 가지 아이템이 빠져 있더군. 당신네 직원에게 말했더니 찾아보고 보내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내가 다시 당신네 세탁소로 내려갔을 때 바로 당신이 나와서는 내 옷은 거기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 그리고는 무례하게도 내 도어맨이 훔쳐갔을 거라고 했지. 난 도어맨 같은 건 없어. 나도 당신이랑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고. 이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니 절대 무시하지 말길 바라오. 프레드릭 자보. 이게 도대체 뭐죠? 나는 이 이상하고 미친 뒤죽박죽인 편지를 읽은 후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서리가 그의 타겟인 걸까? 마스터마인드의 다음 타겟이 세탁소라고? 나는 그의 책상 서랍에서 더 많은 협박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시티은행, 퍼스트 유니언은행, 코닥, 벨 아틀랜틱. 그 밖에도 무수히 많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빠르게 편지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병원 차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보는 과대망상에 세상을 향한 적대감이 가득한 심술궂은 해고당한 51살의 노인네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물건을 뒤지면 뒤질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책장 위를 손으로 쓱 하고 쓸자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도를 당했던 은행 두 곳의 설계도와 메이플라워 호텔의 배치도였습니다. 오마이 갓, 그놈이야. 나는 큰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왜 여기 이렇게 보란듯이 설계도를 놔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뭔가가 어른거리는 것 같아 나는 고개를 획 돌렸고 거기에는 클린턴 마스크를 쓴 남자가 사냥용 칼을 높이 쳐들고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